자, 요번에는 이제 주제적으로는 이제 다항회귀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사실상 다항회귀가 지금 우리한테 새로울 건 없죠. 그래서 이제 다항회귀를 핑계로 삼아서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모듈화를 좀 했어요. 지금 텐서를 코드 작성하는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 신경망을 생성하는 거. 흔히 이제 댄스층을 쌓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성능평가.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갈래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요 1, 2, 3번을 각각의 함수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얘를 이제 한 번에 호출할 수 있는 레퍼링 함수를 만들어서 얘만 호출하면 1, 2, 3번 단계가 쫙 진행되게끔 또 묶을 거예요. 그래야 이후 예제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자,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보스턴 집값 데이터로 했다가 중간에 그 다중공선성 제거하는 거에서 또 되게 오래 걸려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물고기 데이터로 바꿨습니다. 자, 모듈 안에 이제 텐서라고 하는 그 파일을 하나 새로 생성을 했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아직까지는 이제 콜앱 안 쓰고 좀 버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또 불러왔고요. 전처리, 이번에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요거에 대한 그 회귀 결과는 뭐 많이 해봐서 아니까 다항식으로 변환을 했어요. 이때 종속 변수는 건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제 2창을 생성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다항식을 만들고 나면은 이거를 바로 분석 돌려봐야 소용이 없대요. 왜냐면은 기존의 변수를 가공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는 그 다중공선성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가지고 이제 상관계수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전에 우리가 그 산점도 행렬을 뽑아서 이렇게 산점도 행렬을 뽑아서 여기에서 이제 종속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는 높아야 되지만 지들끼리 상관계수가 높은 애들은 빼야 된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과정에서는 귀찮으니까 사실 좀 넘어갔다고요. 요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VIF예요. VIF라고 하는 거는 종속 변수를 제외하고 자기네들끼리의 상관이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학습을 안 시키고 봐도 돼요. 그 VIF 값을 뽑아내는 함수 보면은 학습 모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사이클 런 안에 VIF 값 체크하는 함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에 요 VIF 값 확인하는 함수도 만들어 놨었잖아요. 자, 그래서 my VIF 필터라고 하면 여기서 반복문 돌면서 그 VIF 값이 높은 애들을 계속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죠. 자, 쭉 이렇게 계속해서 VIF 값을 체크하면서 봤더니 높이랑 두께 제곱밖에 안 남더라고요. 자, 요걸로 이제 훈련 검증 데이터 분할하고요. 자, 모델을 생성하는 건데요. 모델 생성은 사실 코드 자체가 텐서 자체가 코드가 간단해서 짜임새가 좋아서 모듈화 해도 코드량이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아요.
자, tf.create라고 만들고요. 이 댄스층은 그때그때 달라서 그냥 리스트로 받게끔 했어요. 그리고 옵티마이저. 기본값 ADAM 주고 손실률, 평가지표. 얘네들은 파라미터 이렇게 논으로 해놓고요. 근데 기본값을 박았으니까 파라미터를 전달 안 해도 함수 호출은 가능한데 얘네들이 전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값이 없으면 에러 뜨게끔 해놨고요. 모델 만들고 이 댄스에 대해서 반복을 돌려요. 그래서 만약에 인풋 쉐이프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모델.add 하면서 댄스층 만들어서 인풋 쉐이프를 걸어주고 여기를 딕셔너리로 바뀌게끔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유닛이랑 액티베이션만 걸어주고 컴파일 이렇게 해서 리턴을 시킵니다. 그래서 tf.create라고 가면서 댄스라고 해서 내가 만들 거를 이렇게 쭉 쟁여놔줘요. 처음에 이 유닛의 개수는 제가 미리 해봐서 적당한 값을 찾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옵티마이저 걸어주고 손실률, 평가지표 걸면은 이 안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f-trai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 앞에서 만든 모델을 파라미터로 바꾸요. xtrain, ytrain 파라미터 받아주고 그 다음에 fx는 기본 500을 잡고요.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어제 설명을 안 했는데 자, xtrain이 샘플 수가 10,000건이라고 칩시다. 이거를 f폭을 500을 걸면은 얘는 전체 500 곱하기 10,000번을 데이터를 훑어야 돼요. 그때마다 얘가 f폭 한 번을 수행할 때마다 이 10,000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봐요. 기본적으로. 그럼 양이 많으니까 버거울 거 아니에요. 이때 배치 사이즈라는 걸 걸려주면은 f폭 한 번당 이거를 32개씩 끊어서 보는 거야. 원래 컴퓨터는요, 대량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씩 끊어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적절한 배치 사이즈를 잡아주면은 한 번 작업할 때마다 32개씩 끊어서 작업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냥 기본값 잡아준 거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 잡을 때는 웬만하면 2의 배수로 잡으세요. 정확하게는 그 비트의 그 배수로 잡는 거예요. 2, 4, 8, 16, 32, 64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베리데이션 데이터. 이게 이제 그 검증 데이터 주는 거고 얼리 스타핑 쓸지, 그 다음에 학습률 조정 쓸지, 그리고 과정 출력할지 여부입니다. 자, 콜백이라는 리스트를 하나 정의해서요. 얼리 스타핑을 true로 전달하면은 이 리스트에다가 얼리 스타핑 객체를 박아줬고요. 자, 10번 연속 이제 학습률이 없으면 멈춰라. 그리고 그거 체크할 때마다 이제 가중치, 최적의 가중치를 다시 한번 찾아보라는 옵션이고요. 출력 여부. 그 다음에 여기서 모니터링할 평가지표는 안 걸어줬어요. 그럼 지가 알아서 그 학습 모형에 따라 기본값을 잡아요. 얘도 이제 리듀스 0.1, 5번 뭐 이렇게 잡아줬고요. 자, X트레인, Y트레인 걸어주고 이제 F폭 잡아주고 배치 사이즈 다른 파라미터를 잡아줘서 이제 학습을 이렇게 시켜놨어요. 그러면 앞에서 리턴 받은 이 모델을 가지고 여기서는 TF 트레인한테 모델을 주면 되죠. 자, 지금은 이 두 개 함수를 이렇게 쪼개서 호출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여기 함수 하나 만들어서
요거 두 개를 이제 내부적으로 일괄호 출하게끔 또 한번 묶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결과 나오고 얘를 결과 데이터 프레임으로 확인해 보고 이제 요 값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 한 거죠. 자, 지금 손실률이 계속해서 좁아지질 않고 있는 걸 보니까 약간 좀 과적 카피가 좀 있긴 하네요. 자, 지금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코드 구성을 보는 거, 이 PC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좋은 데이터가 아니라서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데이터 자체가 그냥 제가 그냥 무작위로 값을 때려박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비슷한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다른 체계에서 소개하는 그 샘플 데이터인데 샘플 수가 너무 작아서 학습 돌리기가 좀 애매해갖고 제가 데이터를 좀 증강시켜갖고 무작위 값을 때려박은 거라서 잘 나올 리가 없는 데이터니까 그냥 전반적인 코드 구성만 좀 보세요. 자, 일단은 모듈화 첫 번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이제 결과 체크하고 시각화하는 것도 모듈로 묶을 거예요. 자, 일단은 요것만 먼저 체킹합시다. 자, 지금 11시니까 요거 한 20분이면 충분하죠? 20분 동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11시 반에 나머지 나갈게요. 자, 코드 다 올라갔어요? 자, 모듈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이제 4번 예제예요. 우리가 이제 결과 값을 출력을 할 때 최종 그 성능 평가 지표를 출력을 해서 0번째 거, 1번째 거 지금 이렇게 지금 고정적으로 출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일단 뭐 크리에이트 부분은 그대로고 자 여기 지금 트레인 쪽에서 파라미터를 조금 변경을 한 게요. 아까는 베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묶어서 보냈는데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던 다른 모듈들하고 코드 구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X 트레인, Y 트레인,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들어가게끔 파라미터를 여기 쪽에서 이렇게 추가를 좀 해놨고요. 베리데이션은 없앴고요. 모듈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다른 모듈들이랑 코드의 어떤 그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짜임새를 계속 비슷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모듈 만들 때마다 내가 만든 모듈 외워야 돼요. 따로. 자,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 때 성능 평가 지표에 의한 이 매트릭스를요. 원래 지금 이 ACC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적합한 건 아니에요. 얘가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정확도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선형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합한 지표는 아니에요. 그냥 임시로 넣어놓은 건데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성능평가 지표를 내가 원하면은 여러 개를 늘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 출력할 때 0번째는 손실률, 1번째는 뭐, 그 다음에 2번째가 하나 더 생길 거 아니에요. 성능평가 지표가 생기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는 값을 보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뭐가 뭔지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정돈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출력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에블레이트 함수에 return 딕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얘를 기본값이 fails인데 true로 바꾸면 성능평가지표가 이렇게 딕셔너리로 떠요. 최종 성능평가지표가. 이렇게 리스트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딕셔너리로 떠요. 처음에는 막 객체 다 뜯어봤어요. 막 이름 어떻게 얻었나. 네, 요 파라미터가 있어서 뭐 그거는 이제 안 해도 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듈 쪽에서 트레인을 시키고 나면 뒤쪽에서 이렇게 fit 시킨 결과를 일단 받아놓고 데이터셋이라는 리스트와 리절트셋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훈련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셋에는 이제 트레인이라고 박아놓고요. 에블레이트에다가 리턴 딕이라고 해서 여기다 쌌습니다. 그럼 딕셔너리를 포함한 리스트가 되죠. 또 검증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셋 이름 잡아주고 이제 최종 성능평가 지표를 딕셔너리를 뽑아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럼 딕셔너리를 포함하는 리스트가 되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출력하게끔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할 때 이렇게만 학습하면 최종 성능평가 지표가 나오는 거죠. 트레인에 대해서 ACC, 로스, MA 값이 이렇다라고 최종 그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여기서 ACC는 적합한 애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히스토리에 성능평가 지표가 늘어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그만큼 또 늘어요. 여기 ACC, 로스, MA 이렇게 세 개가 생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프 그리는 걸 조금 수월하게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러닝 레이트는 제끼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ACC랑 바 ACC, 로스랑 바 로스, MA랑 바 MA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리절트 DF를 만들었을 때 이 리절트 DF의 컬럼스를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에 있는 러닝 레이트는 제끼니까 얘를 빼요. 자, 그럼 이렇게 이름들이 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ACC가 있을 때 다 ACC가 있을 조건은 검증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만 이게 생겨요. 검증 데이터가 안 들어가면 이거 안 생겨요. 그때는 이게 요것만으로 그려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포
I in range 0부터 len columns for j in range I 플러스 1부터 빼기 1까지 얘는 len columns. 자, 뭐 조금 전에 물어본 것 때 생각이 나서 한 건데, 일단은 반복문 돌릴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렌을 측정하는 걸 이 안에 지금 넣잖아요. 보통 프로그래밍 배울 때 코드 효율성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길이 체크 반복문 조건에서 절대 하지 말라요. 자, 컬럼 개수가 10개라고 쳐. 그럼 이거 몇 번 실행해? 10번 실행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한 변수에다 박아놓고 여기다 S라고 하면 몇 번 실행해? 한 번 실행하고 끝나잖아요. 똑같은 코드가 2번 반복되면 함수로 묶으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언어 공부할 때는 길이 체크하는 걸 반복문 조건에서 함수 직접 호출하면은 되게 욕먹어요, 진짜. 근데 요즘은 이런 거는 얘기 잘 안 해. 근데 굳이 여기 반복을 2번 돌릴 필요가 없는데? 자, i가 0일 때 ACC가 나오잖아요. 일단 한 번만 돌리고 브레이크를 걸게요. 컬럼스의 i번째. 이거 뭐 보나 마나죠? 네, 그럼 이렇게 그 컬럼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C2라는 애를 하나 만들 건데 얘를 컬럼스에서 i 플러스 1번째부터 끝까지 뽑을게요. 그러면은 자, 요만큼의 컬럼 이름이 있는 상태에서 i가 0일 때 ACC라는 이름을 뽑아온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리스트를 뽑은 거죠. 자, T는 다 언더바 컬럼스의 i번째. T. 아이고, 중괄호를 빼먹었다. 자, 그럼 이제 i번째를 뽑았을 때 짝짝꿍을 이루는 반대쪽 검증 데이터의 필드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검증 데이터가 항상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없을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if C2에서 인덱스 다시 프린트 C2. 인덱스에 t를 찾아요. 요게 t예요, 요게.
밑에 있는 게 C2고. 그러면은 해당 항목에 find. 응? 아, 얘가 인덱스라 그렇구나. 리스트. 내가 알기로 인덱스 메서드인데. 2가 떨어졌죠. 0번째 항목이 ACC고 얘한테 짝을 이루는 검증 데이터에 대한 이름이 바 ACC일 때 나머지 리스트에 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0, 1, 2번째에 있다라고 알아낸 거예요. 만약에 이름을 못 찾으면 리스트에서는 아마 에러가 났을 거예요. 그쵸? 자, ACC가 있고 얘랑 짝을 이루는 필드 이름이 요거라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항목에서 얘가 있는지를 찾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문자열에 대한 인덱스는 마이너스 1을 반환하는데 리스트에서는 에러가 나요. 자, 그래서 바 인덱스는 이렇게 봤는데 이거를 예외 처리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못 찾으면은 바 인덱스는 마이너스 1을 세팅을 할게요. 그럼 만약에 바 인덱스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검증용 찾음. 그렇지 않으면 검증용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름을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꿔놨으니까 검증용 없음이 떴어요. 자, 이름을 다시 원상태로 돌릴게요. 자, 그룹 네임스라는 빈 리스트를 하나 준비할게요. 자, 여기에 검증용을 찾았다면 그룹 네임스에 원래 이름과 그 다음에 대상 이름을 묶어서 넣어주고요. 검증용이 없다면 그룹 이름만 넣어줘요. 그래서 프린트 그룹 네임스를 출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ACC가 있을 때 얘랑 짝을 이루는 검증 데이터의 필드 이름도 이렇게 묶이게끔 해줘요. 자, 브레이크를 풀면은 여기까지는 제대로 묶이는데 나머지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제 안 묶이기 얘네들에 대해서는 좀 이상 작동을 할 거예요. 일단 여기서 중간 확인. 자, 불필요하게 출력하던 거 다 제거합시다. 최종 것만 출력하면 되는구나.
자, ACC랑 다 ACC, 로스랑 다 로스, MA랑 다 MA, 그리고 다 ACC랑 다 로스. 전체를 반복 도니까 얘랑 짝 찍는 거 찾고, 얘랑 짝 찍는 거 찾고, 얘랑 짝 찍는 거 찾고. 그 다음, 근데 얘부터는 짝 찍는 애를 찾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if 컬럼스 i에 0부터 0, 1, 2, 세 번째 전까지가 바로 시작하면 얘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능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용과 검증용이 짝이 지어지고요. 만약에 짝 지어지는 게 없다면 리스트에는 이렇게 한 개씩만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정도 반복은 괜찮죠, 이제? 자, 요 그룹 네임스를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었어요. 프린트 하는 것도 이제 필요 없고. 자, 얘가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룹 네임스예요. 자, 그러면 시각화를 할 때 이 두 코드를 지금 묶어갖고 함수를 만들 건데, 콜스는 len 그룹 네임스, 기본 피그 사이즈는 7에 5로 잡을게요. 자, 그럼 서브 플롯을 만들 때 콜스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피그 사이즈의 0번째에다가 콜스 수만큼 사이즈 잡고, 피그 사이즈의 1번째 DPI는 미리 정한 변수 줍시다. 자, 이게 지금 리절트 DF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룹 네임스만큼 반복을 돌아요. 요거만큼. for, g, in, 그룹 네임스. 그룹 네임스. 아, i 값도 필요하구나. 왜 자동 완성이 안 되냐? i로만 갑시다. 자, 리절프 df.plot. 그룹 네임스의 0번째를 y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ax는 ax의 i번째로 잡아줍니다. 아, 그룹 네임스의 i번째. 그럼 요거만큼 돌면서 알아서 서브 플롯 다 그리겠죠? 그리고 AX의 i번째 점 그리드까지 걸어주고요. 얘네들 다 퉁쳐도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콜스가 1이다. 그러면 서브 플롯은 AX를 리스트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일 객체로 반환을 해요. 그래서 if 콜스가 1이면 AX는 AX를 리스트로 묶어라 라고 해줘야 이 반복문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커버가 돼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의 성능 지표에 대해서 나오게끔 되겠죠. 나오고 이름
맞춰주고 시각화. 자, 지금 시각화 결과물을 보면은 좀 이상한데 그 이유가 제가 여기를 여러 번을 실행시켜서 그래요. 텐서플로우 쓸 때 조심하실 게 학습 객체를 만들죠. 시퀀서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서 시퀀서를 만들고 트레인을 여러 번 시키면 얘가 똑같은 데이터로 여러 번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복습을 계속하니까 점점 똑똑해져. 근데 같은 데이터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과적합은 점점 커져. 그러면은 결국은 이 성능평가 지표 봤을 때 값이 계속 똑같이 나와요. 이게 한 번 모델을 만들어 놓고 트레인을 계속 반복 실행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여기를 중복 실행하시면 안 돼요. 그게 부담되면 차라리 요 크리에이트 블록이랑 트레인 블록을 같은 블록에 그냥 같이 코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결과 만드는 과정을 모듈에다가 옮겨 볼게요. 반복문이 좀 복잡해갖고 한번 보여드린 건데, 자, 리절트를 받았습니다. 요걸로 데이터 프레임을 짜요. 그리고 컬럼의 이름을 만들어내는 요 코드를 여기다가 갖다 넣어요.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그려야죠. 자, 여기서 피크 사이즈는 dpi int 자, 이렇게 놓으면 되고, 여기 지금 파이플롯이 들어왔으니까 임포트해서 파이플롯 하나 더 넣어줘야겠네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 결과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 모듈로 옮긴 코드는 다 봅시다. 그리고 시각화한 다음에 요 리절트 df도 마지막에 같이 하나 출력을 해줄게요. 자, 그럼 요 리절트 받은 거를 사용해서 tf 리절트라고 해서 리절트를 이렇게 전달해주면 자, 모두 실행 갑시다. PLT가 정의가 안 됐다고? 아까 제가 PLT 넣었는데? 아, as를 안 넣었구나. 쏘리. 슬슬 이제 학원 컴퓨터로 좀 버겨워지기 시작하네요. 재시작을 안 했더니 인지를 못하네요.
자, 학습 중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각화 결과물이랑 이제 성능평가 데이터 프레임까지 이렇게 해서 딱 함수 각각 3번만 호출하면은 끝나게끔 묶어놨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요 3개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묶음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단위 기능을 만들고 얘네를 통합하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통합 함수는 이제 분석의 유형별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선형을 하고 있으니까 선형 회귀용 함수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분류 모델을 할 때 분류 모델용으로 묶음 함수도 만들어주고 CNN 할 때 CNN용으로 또 만들어주고 RNN 할 때 RNN용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회귀 그 지도학습용 라이브러리도 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진도 쭉쭉 나갈 그 준비가 다 된 거죠. 자, 여기서 코드 올릴 테니까 요거 막상 여러분들 실습은 금방 끝날 거예요. 요거 마무리하시고 선형회귀용 함수까지는 하나 좀 만들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으니까 식사 다녀오신 후에 예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코드 다 올라갔고요. 일단은 식사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요거 실습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아까 했던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최종 모듈 해서 이제 myTF라고 함수를 만들어서요. 아까 만들었었죠. myTF를 만들어서 앞에서 정리했었던 파라미터 싹 다 한 번에 받아서 그냥 요 안에서 크리에이트 시키고 트레인 시키고 리절트 함수 3개 이렇게 연달아 호출하는 종합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뭔가 모형을 처음 접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요거 하나만 호출하면 이거 하나만 호출하면은 얘가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 이런 식의 그 통합 기능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myTF 리니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형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일부 값들은 이제 고정값을 쓸 거 아니에요. 물론 댄스층의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 복잡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때려 박았어요. 그러니까 층을 조절해 주고 싶으면은 이제 여기 파라미터는 내가 호출하면서 조절하면 되겠죠. 나머지들은 다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럼 이 댄스 유닛이라는 걸 이렇게 받았을 때 이걸로 반복 돌면서 0번째일 때는 인풋 쉐이프를 같이 걸어주고 리로로 나머지는 그냥 리로만 걸어주고 선형액이라는 거는 출력값이 하나예요. 예측된 수치값 하나를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출력층 하나로 놓고 리니어를 걸고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만들었었던 myTF를 이렇게 호출해주면 적어도 선형회귀를 할 때만큼은 앞으로 요거 하나만 호출하면은 텐서플로우가 알아서 분석 결과를 만들어준다. 요 이야기인데 이렇게만 코딩하고서 실행시키면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 오전에 했었던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할 때마다 그래프가 서로 다를 거예요. 랜덤 시드가 고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랜덤 시드 고정하는 게 그 사이클런하고 좀 달라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tensorflow.random 이라는 패키지 안에 setSeed라는 거를 생성을 해서 얘로 이제 랜덤 시드를 결정을 해주는데 이거를 텐서플로우에서는 글로벌 랜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전역적인 랜덤 스테이트는 잡아주는데 세세한 특성에 대해서는 안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걸 사용해서 내가 어떤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탄서 단위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들면은 그때그때 요거 길이가 다르게 튀어나오는데 글로벌 랜덤을 세팅해주면은 요 텐서의 길이는 항상 일정해져.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 값은 그때그때 바뀌어.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 설정에 대한 랜덤 시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안에 글롯 유니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져와서 얘한테 랜덤 시드를 하나 더 설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초기화 객체를 매 댄스층마다 넣어줘야 돼요. 이래야 랜덤 시드가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텐서는 랜덤 시드를 이중으로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하면은 한 놈, 그 다음에 두시기, 위에 또 분석할 때마다 그래프 똑같죠. 랜덤 시드를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주면은 할 때마다 그래프 모양이 달라져요. 모형마다. 그래서 랜덤 시드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게 처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안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기 콜백 파라미터 정의할 때 early stopping, 그 다음에 reduce LR, 그리고 우리가 또 체크포인트 저장하는 디렉토리도 있었죠? 만약에 체크포인트를 남기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포인트에 대한 경로를 지정을 해줘서 사용을 하면 됐었죠. 그래서 체크포인트 패스를 파라미터로 받았을 때 자, 일단 논으로 설정하고요. if 체크포인트 패스가 있다면 자, 모델 체크포인트를 하나 더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ve best only는 구구절절히 일일이 과정을 다 저장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저장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ave weight only는 일일이 데이터 다 저장하지 말고 그냥 가중치만 저장해라. 왜냐면 데이터 나중에 또 따로 주면은 충분히 재현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장되는 용량을 좀 줄이는 옵션이에요. 이거는 뭐 있으니까 쓴 거고, 자, 그러니까 이 체크 포인트 패스라고 하는 거를 다른 파라미터에도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만들고 싶을 때는 경로를 줘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모델을 생성할 때 체크 포인트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불러다가 써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로드 모델 함수를 임포트해서 만약에 모델을 크리에이트 할 때 만약에 여기에다가 로드 모델이라는 파라미터가 전달이 됐다면 앞에서 모델이 로드되면 그냥 모델 로드해서 리턴해버려라. 여기 밑에는 안 타겠죠. 그래서 모델에 대한 로딩이 필요할 때에 대해서 파라미터 추가해주고요.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이 로드 모델 기능은 쓰지는 않을 거예요.
자, 훈련을 시킬 때, 피탐수를 호출할 때요. 트레인을 시작할 때 체크 포인트 패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텐서 보드 패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추가를 할게요. 텐서플로우 공부할 때 앞부분에 항상 나오는 건데 사실상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어쨌건 텐서보드라는 것만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만약에 텐서보드 패스 값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텐서보드라고 하는 콜백을 추가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경로를 지정해 주고요. 라이트 그래프 쓰기 참. 히스토그램 프리큐는 이걸 히스토그램 연산마다 기록하는 단위예요. 텐서보드가 임포트가 됐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임포트 안 됐지. 콜백 안에 텐서보드라는 애도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레인을 할 때 텐서보드를 쓸 거다라고 하면 이 패스 값을 같이 주면 되니까 이 tf.train을 호출하는 다른 함수들에도 똑같은 파라미터를 같이 걸어줄게요. 자, 다 됐어요. 텐서보드라는 게 뭔지 볼 거예요. 뭐 굳이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이 그 마지막 모델에 대해서만 합시다. 자, TV 패스는 D 드라이브 밑에 텐서보드라고 디렉토리를 하나 폴더를 잡아줄게요. 그리고 학습을 할 때 텐서보드 패스에다가 TV 패스 파라미터를 같이 주겠습니다. 자, 위에 임포트만 다시 한번 실행하고요. 요 마지막 함수만 가동을 할게요. 아따, 이제 오래 걸린다. 자,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정된 경로에 보면은 이렇게 D 드라이브 안에 텐서보드라는 폴더가 생기고 여기에 트레인과 베리데이션 폴더가 각각 들어간 다음에 텐서플로우의 학습 과정이 기록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텐서보드를 가동을 할게요. 뭐 가동하는 방법이 예전엔 좀 복잡한 코드를 썼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 주피터 매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 형태로 맞춰놓고 퍼센트 텐서보드 로그 dir 하고서 이제 아까 지정해준 경로를 주시면은 여기 텐서보드 세션 시작이라고 생기죠. 여러분들은 이거 안 생길 수 있어요. 인지를 못하네. 다른 방법으로 갑시다. 자, VS 코드 익스텐션 중에요. 텐서보드라고 하는 익스텐션이 있고요.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설치하고 난 파이썬 텐서보드 시작이라는 기능이 생겨요. 이걸 선택해주고 다른 폴더 선택 해서 아까 그 텐서보드라고 지정해준 폴더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텐서보드라는 게 이렇게 가동을 하면서요. 얘가 학습을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에 대한 머신러닝 학습에 대한 그 대시보드가 생성이 돼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학습률이죠. 얘는 러닝 레이트 학습률. 이건 말 잘못 손실률. 얘는 우리가 지정한 평가 지표. 네. 그 밖에 다른 지표 값들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커널 정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그 약간의 그 인터랙티브한 기능들도 좀 제공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트레인하고 베리데이션 두 개가 체크되어 있는데 트레인을 빼면은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만 우리가 성능 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전체 보기, 스칼라 보기, 이미지 보기, 히스토그램. 누를 때마다 이제 보기 모드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보통 이제 요걸로 그 성능 측정을 하는 게 구글이 이제 처음 의도한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그림은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텐서플로우 내부 이징 그래프. 얘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학습 모형을 쌓는구나 뭐 그런 거예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은 탭을 화면 밖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거든요. 화면만 따로 이렇게 해서 텐서보드만 따로 이렇게 뽑아내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텐서보드를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거 덕분에 그래도 텐서보드 띄우겠다고 이상한 코드 짜던 일은 좀 없어져서 그래서 만약에 텐서보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마지막에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 요런 과정은 사실 필요 없어지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텐서보드보다 이렇게 직접 그래프에 그려서 보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우리 수업에서 텐서보드를 다시 띄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텐서플로우 쓰는 분들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 요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텐서플로우는 스니펫이 또 따로 있어요. 텐서플로우만 뭐요? 스니펫 텐서플로우 전용 스니펫이 따로 또 있어요. 의미가
의미가 있어요? 원래 저희가 쓰던 스니펫하고 얘가 제공해주는 게 저거야. 텐서보드 띄우는 거. 여기 있잖아. 런치 앤 뷰 텐서보드. 텐서보드 띄우는 전용이야. 그 아래 거요. 스니펫. 스니펫? 네. 스니펫은 굳이 설치할 필요 없어요. 자동 완성 기능이 원래 있는 거잖아요. 자동 완성 기능이랑 그 코드, 스니펫은 좀 달라. 자동 완성 기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점 찍으면 나오는 쭈르륵 나오는 것들 있죠. 그게 자동 완성이고 그 코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고, 스니펫은 내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템플릿을 그냥 한 줄짜리만 만들었으니까 그 자동 완성이랑 구별이 안 되는 건데, 제가 평소에 쓰는 스니펫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는 스니펫을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니펫은 이렇게 집단 코드를 덩어리화 해 놓는 거고, 자동 완성은 그냥 점 찍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단어 하나 완성해 주는 거고. 그걸 텐서플로우만 독립적으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 맘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듈화를 안 했다라고 하면 맨날 똑같은 코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똑같은 코드를 우리도 스니펫으로 했었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개인 취향이지, 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그런 건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입니다.